안녕하세요. 2022년 하반기 증시 및 산업 전망 진행을 맡은 유상훈입니다. 금일은 ESG 관련 전망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리서치 본부에서 지주회사 스몰캡을 담당하면서 ESG 관련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이상원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원 연구위원님 애널리스트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잖아요. 경력이 지금 몇 년 차나 되셨죠? 애널리스트 생활만 한 15년 정도 했고요. 여러 가지 뭐 지주회사라든지 스몰캡 여러 가지 부분 담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애널리스트로서 활동하기 참 어려운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뭐 아닙니다. 그냥 업무에 충실할 따름입니다. 일단 먼저 제가 이 ESG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ESG 관련 자료를 최근에 많이 쓰시고 계시잖아요. 이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언급을 좀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배구조 개념이라는 게 어쨌든 이해관계자의 관계의 메커니즘이 지배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가지 대리인 문제라든지 뭐 경영진이라든지 주주 사이의 대리인 문제 아니면 크게는 또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대립 문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면은 지배 구조가 악화되면서 기업 가치가 오히려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지배주주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사회가 주식회사에서 가장 크게 의사결정권자인데, 이후에 독립성이라든지 전문성이 결여되면서 지배주주 위주로 여러 가지 지배 구조가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 뭐 물적 분할 이슈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불거지면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안 좋게 하는, 지배주주 이익에 오히려 더 좋게 하는 그런 지배 구조의 간극이 벌어지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지배 구조가 좀 낙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배 구조가 좀 개선이 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코리안 디스카운트 해소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배 구조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는 거는 뭐냐면, 최근에 ESG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접목됐었을 때는 우리나라도 지금 주가는 많이 빠지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 기본 바탕 펀더멘탈 지배구조 바탕 위에서는 충분히 개선되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배구조 입장에서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장이 빠지면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자사주 매입은 지금 이제 그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을 장내에서 아니면 뭐 장에서 발행된 주식을 사는 것을 자사주라고 하고 있는데, 자사주의 효과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유동성을 흡수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제 회사의 돈으로 지금 뭐 주식시장에서 지금 그 거래되고 있는 거를 사게 되면은 당연히 유동성이 흡수되면서 기존 주주한테 그 수급에 따라서의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있을 텐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기존의 자사주 매입은 그런 이제 선순환 효과보다도 지배주주의 그 지분율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그 자사주 같은 경우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지배주주가 지분율이 낮다고 치면은 오히려 지분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사주를 회사가 보유하면서. 그래서 그걸로 활용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게 분명히 있었고, 두 번째는 또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그 매각하는 형태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형태로 사용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자꾸 호재로 엮이지 않고 자꾸 자사주 매입한다 그러면은 그 주가도 안 오르고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소각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은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은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소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각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로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그러면은 미국의 선진국 증시에서는 오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자사주를 어떤 형태로 활용할 것이어야 되는지 밝히지 않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사주 매입은 큰 기업일수록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유지하는데 아니면 더 크게 하는데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불확실성이 있다. 그래서 좀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도 좋지만은 오히려 소각까지 이어져야지 지배 구조가 개선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이런 자사주 매입, 소각 관련한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사례는 많은데 이제 요즘 뭐 계속 가지고 있는 몇 개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SK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SK의 원래 이제 2010년도에 그룹 지배 구조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SK CNC가 SK를 가지고 있고 SK가 그룹 전반적으로 자회사를 갖는 구조 그리고 SK CNC는 최태원 회장이 갖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SK CNC 시절에 SK CNC는 자사주를 3번에 걸쳐서 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5년 4월 달에 SK CNC랑 SK가 합병을 하면서 SK 합병하기 전에 SK CNC가 그 많던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최태원 회장의 지분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SK CNC랑 SK랑 합병하면서 당연히 SK CNC가 가지고 있는 SK 지분 자체는 합병이 되면서 자사주 형태로 남게 됐고요. 그 이후에도 합병된 SK가 자사주를 계속 사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표 한번 보시면 여기 자사주가 24.4%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말하냐면 지금 최태원 회장 외 특수관계인이 지금 26.7%인데 어찌됐든 자사주가 24.4%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계속 연달아서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자사주가 그 말대로 자사주 매입하는 의도하면은 뭐 주주하는 정책 뭐 아니면 뭐 주가 방어용 뭐 그렇게 적는데 어찌됐든 주주하는 정책보다는 대주주의 이런 그 의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이 여태까지 이루어졌고 요게 이제 한 사례로 볼 수 있는데 SK 같은 경우는 자꾸 밝힙니다. 이제 자사주 매입도 할 거고 주주하는 정책에서 자사주 소각도 할 수도 있다. 옵션으로 이제 밝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주주하는 정책을 하려면은 자사주 소각 일부라도 자사주 소각까지 있어야지 그들이 말하는 주주하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하반기의 관전 포인트는 과연 자사주 중에 얼마만큼 소각을 하느냐가 관전 포인트고 그냥 또 자사주만 매입한다고 치면은 그냥 그 주주하는 정책보다는 기존 대주주의 의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활용한다. 그래서 지금 계속 주주하는 정책에 대해서 SK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자사주 소각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물산이 있는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그 에버랜드부터 시작을 해서 비상장인 에버랜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에버랜드가 이름이 바뀐 거죠. 제일모직으로 이름 바뀌었는데 그 삼성 에버랜드 시절부터 자사주를 다른 기업으로부터 사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일모직을 상장시키고 이것도 2015년도에 그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어디랑 삼성물산이랑 합병을 발표하고 지금의 현재의 이름 삼성물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합병하기 바로 전에 또 자사주를 샀습니다. 250만 주 자사주를 취득했고 그 다음에 합병한 이후에는 자사주가 또 어떻게 늘어났냐면 그 합병하면은 주식 매수 청구권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는데 그거 플러스 기존의 자사주 있는 거, 제일모직 가지고 있는 거, 플러스 삼성물산이 제일모직 지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형태가 자사주가 되면서,
자사주가 지금까지 많이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20년 3월 달에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일부 소각을 발표했는데 280만 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280만 주의 숫자는 정확히 그 2015년도에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들어왔던 그 합병에 반대한다는 표시로서 들어왔던 주식을 소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래서 자사주 소각하고 남은 게 여기 12.5% 정도 자사주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그 SK랑 마찬가지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특수관계인이 33.7%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사주가 지금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자사주를 어찌됐든 2015년 합병하면서 여러 가지 주주하는 정책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주식 소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주주 환원 정책의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반기 내년 상반기 때 주식을 소각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관전 포인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샘이 있는데 한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자사주가 많이 있었고요. 이 자사주가 많은 상태에서 작년 11월 달에 대주주가 그 펀드한테 IMF 펀드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한샘의 M&A 사례는 뭐가 문제점이 있냐면 소액주주한테 뭐가 문제점이 생겼냐면 프리미엄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그 매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있습니다.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뭐냐면 그 프리미엄을 주는 만큼 기존 주주들한테도 기존 소액주주 주식도 사줄 수 있는 권리가 의무 공개 매수 제도인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했는데 97년도에 도입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98년도에 다 아시겠지만 IMF가 일어나면서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매각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좀 오른 다음에 여태까지 빠지는 게 여러 가지 실적도 안 좋아서 빠지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높은 가격에 대주주만 팔고 나가고 소액주주는 여태까지 이제 무시당하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된다는 명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사주가 아까 말씀했지만 거의 한 28% 정도 가지고 있고 뭐 아직도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데 지금 매입하는 주체는 IMM이라는 PF 펀드가 어찌됐든 인수를 한 이후에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데 이런 자사주를 소각해야지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명분에서 좀 더 그 주주 환원 정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자사주 매입만이 지금은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자사주 소각도 수반돼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ESG 측면에서 에너지도 상당히 큰 이슈잖아요.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안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향후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큰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탈세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세계화는 90년대에 소련 체제가 무너지면서 세계화의 시발점이 됐고 중국이 공장 역할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곳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 생산된 물건을 전 세계로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그런 식으로 이동됐기 때문에 세계화가 됐는데 코로나 이후에 공급 체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공급이 잘 안 이루어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탈세계화를 가는 와중에서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동이 제한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에너지 부분에서도 탈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에너지 안보는 뭐 석유라든지 그런 것들은 중동에 한정돼서 중동에서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중동에 한정돼서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이제는 에너지 안보가 에너지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탈세계화로 인한 에너지 안보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으로 여러 가지 시설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바뀔 수 있다. 근데 가장 크게 지금 유럽 지역이 발등에 불입니다. 왜냐하면 석유라든지 LNG라든지 PNG라든지 그러니까 천연가스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서방 세계에서 제재를 하는데 오히려 제재에서 하는 것보다는 러시아가 그러려면은 러시아에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끊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은 러시아에서 유럽 지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단계적으로 끊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전기 생산이라든지 난방 체계라든지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고 제가 지금 ESG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ESG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석유 투자라든지 화석연료 투자가 여태까지 한 5, 6년 동안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그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든지 공급에 대한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치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좀 커지면서 가는데 이런 탈세계화가 되면서 오히려 투자 안 했던 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갖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안보 이슈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에너지 부분도 탈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5월 달에 이런 유럽에서의 그 에너지 정책을 이제 끌고 가기 위해서 리파워 EU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주요 내용은 뭐냐면 어찌됐든 뭐 단기적으로는 뭐 석탄을 늘리고 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왜냐면 러시아에서 바로 끊으면은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면서 2025년, 2030년까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자가 한 축이고 두 번째 축은 어찌됐든 LNG를 수입해 오기 위해서는 그전에는 러시아가 유럽 지역으로 PNG, 파이프를 통해서 천연가스를 공급을 했는데, 어찌됐든 그런 육지로 통해서 공급하는 건 없어지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카타르라든지 수입해 오기 위해서는 LNG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NG 터미널에 대한 그 투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 두 번째 전략으로 그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서는 태양광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시킨다. 이게 왜냐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발전소를 짓는데 그 시간도 짧고 그다음에 경제성 원칙에서도 지금 거의 그 LNG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도 더 낮게 왔기 때문에 발전 단가 측면에서도 그래서 태양광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을 기존보다는 더 많이 건립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허가 제도라든지 그런 것을 간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신생으로 건물을 짓는 거, 상용용 건물이나 아니면 가정용 건물을 지을 때는 지붕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계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할 때는 태양광 중심으로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쪽에 바람, 유럽 지역이 북해 같은 데는 바람이 많이 부는 거니까 그 바람을 활용해서 해상 풍력도 활성화하자. 이 두 가지 축으로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전략은 에너지 공급망을 다각하면서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 이제 읽어보시면은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유럽 쪽에 수입하는 비중들이 있습니다. 뭐 석유 비중, 무연탄 비중, 그다음에 천연가스 비중. 요거 읽어보시면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망을 다각화하자. 그래서 다음 넘기시면은 에너지 공급망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LNG 터미널을 배로 건설한다든지 어쨌든 에카로 운반돼서 기아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LNG 터미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항구라든지 아니면 배에 띄워놓는다든지 그런 LNG 터미널을 건설을 지금 많이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진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있죠. 이 에너지 인프라 투자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눈여겨 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이쪽 그 에너지 인프라 투자 그런 관련 종목에 대해서 좀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7년까지 이만큼의 투자로 인해서 에너지 자립도를 하고 에너지 공급망을 다각하면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요게 에너지 전환 안보 이슈로 여러 가지 이제 투자가 활성화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 안보 영향으로 에너지 전환은 더욱 가속화되고 투자도 확대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2년 하반기 증시 및 산업 전망 ESG 관련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자분들을 위해 자세히 ESG 관련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이상원 연구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ESG 전망을 마지막으로 당사가 준비한 2022년 하반기 증시 및 산업 전망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매우 힘든 시기이지만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앞으로 다양하고 투자자분들에게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